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큰 재력가였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차를 끌고 다녔어요. 외제차를. 근데 이 친구는 설날 때 세뱃돈이 부모님하고 친인척한테 받는 돈이 그 당시에 한 5천이 넘었어요. 와. 거의 뭐 서울의 약간 변들이 집 한 채 아파트 가격인데 그냥 펑펑 쓰고 다녔거든요. 막내라 굉장히 기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벌써 36년 됐네요. 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너무 부러운데요. 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잘못하면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되지 않고 현금융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지 않고 했다가는 정말 세금 폭탄 맞습니다.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금 증여와 관련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합법적으로 현금 증여를 어떻게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몇 가지 한번 팁을 이렇게 전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 현금 증여 절세 꿀팁 첫 번째는 10년마다 증여해라 라는 겁니다. 10년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 어떤 관계에서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네. 세금을 안 냅니다. 그게 왜 안 내냐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가지고 네.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6억 원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입장에서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네. 그다음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이거 1억으로 올리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계 비속이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이 부모님한테. 그때는 성년 미성년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 극단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돈이 있어가지고 네. 뭐 유튜브를 해서 뭐 돈이 벌었어요. 아버지한테 줍니다. 이때는 무조건 5천만 원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흔하게 많아요. 그렇죠. 미성년 유튜버들이 많은데 돈 많이 벌거든요. 예. 거꾸로 줄 때는 설령 주는 사람이 뭐 미성년자일자도 무조건 5천만 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촌, 뭐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들어가요. 그래? 사위.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친족의 범위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1천만 원이 공제되는데 중요한 거 이 6억 원, 5천만 원 아니면 2천, 1천만 원의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한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 10년. 예.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증여를 이때 합니다. 네. 그 전에 증여 공제를 받은 게 없어야 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썼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받아. 10년이 경과돼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년 내에 3천 주고 또 3천 주면 예. 그 5천만 원이 초과되면 3년 예.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표로 한번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2015년도에 아들에게 2억을 줬습니다. 그때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2억 원에서 직계 비속 아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때 아들이 이제 성년이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공제되고 1억 5천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2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7년 후에 2022년도에 또 4억을 이렇게 줍니다. 네. 그러면은 4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5천은 내가 4억 증여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안에 썼기 때문에 요건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러네요. 그럼 4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7천 이렇게 그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증여세라는 게 공제도 10년에 한 번 이렇게 공제를 받지만 증여세 계산도 네. 증여한 게 10년 내에 있다가 하면 합산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증여세가 이렇게 누진세율, 그러니까 네. 증여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거는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럼 건건으로 뭐 증여를 받는다 했을 때 9천이지만 합해서 계산하면 1억 500이거든요. 그러면 10년 안에 만약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 건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여 공제도 한 번밖에 못 받고 네. 세금을 계산할 때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여를 할 때, 현금 증여를 할 때는 10년마다 증여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찍 해야겠네요. 맞아요. 네. 극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네.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 자녀한테 이제 현금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10년마다 이렇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공제 금액을 그대로 받잖아요. 네. 세금이 안 내는 범위 내에서 한번 증여를 해볼게요. 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받았으니까 2천 주고 10년 후에 11살 때 이때 미성년자겠네요. 2천만 원 주고 21살 됐습니다. 10년 지나서 이때는 이제 성년이 됐겠네요. 그럼 공제 금액이 5천. 그리고 10년이 지난 31살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증여세 하나도 없어요. 그럼 31살까지 1억 4천 주시네요. 그렇죠. 1억 4천을 이제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그동안 증여를 한 번 안 하고 1억 4천을 31살 된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돼서 9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팁을 하나 더 붙이면은 증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세금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최소 세율 10% 구간 내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상속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금액 내에서만 증여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세율 구간, 10% 세율 구간까지 증여해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율 구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낮은 이제, 세율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상속세로 다 받으니 중간중간 좀 세율을 내더라도 내는 게 좋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 30억이 넘으면은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 세율이거든요. 그럼 30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10%나 20% 세율 구간에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가지고 이 30억이라는 금액을 낮춰놓는 게 훨씬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년마다 증여를 해라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꿀팁이고, 두 번째 현금 증여 절세 꿀팁 두 번째, 증여받는 사람을 분산해서 증여받아라. 사람을 분산하라. 왜 그러냐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을 냅니다. 받는 사람에서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세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은 한 사람한테 기속되는 것보다 이거를 분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면은 훨씬 세부담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산가들은 보통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만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며느리, 손자까지 해가지고 증여받는 금액을 분산시켜가지고 받는 게 훨씬 세부담적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한번 볼게요. 현금 10억 원을 이제 증여를 한대요. 아버지가 이제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 중에서 10억 원을 아들에게 이제 증여할 계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증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여쭤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렸는데, 먼저 자녀한테 만약 10억을 준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세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천만 원밖에 공제 안 되겠죠. 그럼 5천 초과되는 9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2억 2,50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상당히 센 거죠. 상당히 센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분산을 이렇게 시켜 본다고 하면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이제 분산을 이렇게 시킬게요. 그러면은 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손자, 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단독으로 받았을 때보다 며느리, 손자를 이용하면은 세금 증여세 자체가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혼자 받았을 때보다 1,500만 원이 이렇게 주니까 증여 받는 분들을 분산을 하면은 훨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는 분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최근 현금 증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면은 현금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 등기상 뭐 전부 증명사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명의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증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현금이라는 것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이제 자녀한테 줄 때 항상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현금 1억 주는데 꼭 증여세 내면서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그러게요. 합니다. 근데 그때 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현금을 줬을 때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거든요. 네.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넙니다. 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빨간 신호등이요. 예. 걸리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없으면은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경찰관이 있으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평상시에는 안 걸릴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네. 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기 하긴 때문에. 그러네요.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증여도 평상시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하고는 다르잖아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뭐 걸린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걸렸다 하면은 네. 아까 신호등 그냥 빨간 신호등 걸렸다 하면은 과태료 내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요. 내가 내는 세금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럼- 경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걸리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현금 증여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5천에 대한 10%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재수 없이 걸렸어.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야 되는 5천만 원에다가 네. 플러스 알파의 가산세가 있겠죠. 그 가산세가 두 가지거든요.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될 세금의 20%. 그럼 500만 원에 20%니까 100만 원. 예, 그것도 만만치 않죠. 이게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0%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대략 한 연 9% 되거든요. 9%. 예. 그러면 얘가 한참 뒤 있다 문제를 삼으면은 네. 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뭐 40%, 50%까지 붙을 수 있거든요. 꽤 크겠네요. 그러면 안 걸리면 상관없겠지만 걸렸다 하면은 뭐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몇 프로 더 추가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안 걸리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떨 때 현금 증여 세무서에서 어떨 때 문제 삼습니까? 보통은 솔직히 등기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기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금액이 네. 작으면 작을수록 네. 더. 근데 어디에서 현금 증여가 많이 문제가 되냐면 내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네. 내가 소득도 없어요. 어. 그다음에 나이도 어려요. 재산도 가진 게 없는데 갑자기 고액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세청 그 슈퍼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은 국세청에서 통장을 오픈을 합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자를 받아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걸 보통 까거든요. 그래요. 10년 지나요? 예, 10년을 까게 되면은 증여받은 내역이 다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세금도 내야 되고 아까 가산세 만약 10년 정도의 통장을 오픈해서 가산세가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이 본세 내야 될 세금에 맞먹는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 어떨 때 많이 발각이 되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하겠죠. 근데 재산가액이 높으면은 상속세 조사를 거의 대부분 받아요. 그래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10년치 통장을 오픈을 합니다. 네. 에다가 상속인들까지 자녀들까지 통장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여 문제가 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조사 대상이 선정되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상속세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은 그때 드러나는데 그때는 증여하고 나서 한참 이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 증여세를 두드려 맞으면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지금 국세청 컴퓨터가 굉장히 달려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걸렸다고 하면 이제 네. 세금 폭탄이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소득 증빙이 않는 미성년자나 아니면 사회 경험이 없는 뭐 20대라고 하면 갑자기 집을 사거나 외제차를 맞아요. 사거나 뭔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들을 쉽게 이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돈 받고 나서 한 50대서 쓰든가 그죠? 한참 뒀다가 네, 한참 소득 제한이 뒀다가. 네.
세 번째 꿀팁 한번 볼까요? 현금정여 절세 꿀팁. 증여세율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네. 조금 전에는 이제